그럼 시작할까요? 네, 40분이 되었으니까 석탄 발전 폐지 지원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이무경 정책실장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석탄 발전 폐지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과 석탄 화력 발전 노동자 및 항만 하역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주상호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항운노련 충남 서부 항운노동조합 김영훈 쟁의부장님 모셨습니다. 전력연맹 중부발전노조 강인호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송홍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사말 김원희 의원님 발언, 김주영 의원님 발언, 박홍배 의원님,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폐쇄의 시간은 노동자들의 목을 재워오고 있는데 정부는 법안 처리만을 핑계대며 적극적인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민간이 90% 이상 주도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민영화로 진행될 때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기후 불평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수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소 폐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석탄화력 항만하역 노동자에 대한 총고용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에 대한 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드립니다.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은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적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이 빠져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신속한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 처리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와 항만하역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13건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4년 11월 법안 소위를 개최하고 이 법안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4년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 공기업과 함께 발전사 전환 TF를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실무급 TF를 구성해서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법안의 논의를 25년까지 늦춰줄 것을, 미뤄줄 것을 우리 국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폐지되는 발전소의 전환 배치에만 몰두해 이 법의 심각성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처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벌어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이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야 갈등이 특히 심한 22대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국회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의 전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노동자와 함께 구성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운송하는 항만 하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9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2월 이전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절박함을 10분 이해합니다. 서둘러 법안이 논의되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공청회 등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선저대응지역 지정 등 법안 실행 전에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노동계와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에 곧바로 발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환의 정책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전환의 결과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고 특히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취약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고용불안 대책이 IMF 구조조정 시절처럼 추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노동자 여러분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노동자와 항만 운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석탄발전 폐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산업 현장이 노동 없이 돌아갈 수 없듯 노동자가 배제된 산업 전환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는 문을 닫지만 발전 노동자의 삶과 지역의 미래까지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해고로, 지역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산자에 계류 중인 13건의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조속한 법안 심사와 함께 발전 노동자는 물론 석탄을 운송하는 노동자, 또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제와 주민의 삶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결코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전환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을 모두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겠습니다. 다음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주상우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일로 최종 폐지된 울산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강릉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로 밀려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추웠던 올해 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이른바 석탄 화력 특별법의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곧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두 번 바뀌고 가을의 문턱에 선 오늘까지도 석탄화력특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3년 전 울산의 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쫓기듯이 강릉으로 옮겨야 했을 때 저는 우리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털어놨습니다. 전국 방송에 보도될 것이라는 기자 약속과는 다르게 지역 방송에 아주 짧게 보도됐습니다. 그렇기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때 저희가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강릉으로 쫓기면서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미 울산에서 틀을 잡고 산 지 오래돼 아이들의 학업과 아내의 직장을 조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있는 강릉에서 가족이 있는 울산까지 왕복 600km가 넘는 거리를 매주 주말 운전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와 높은 피로도로 인해 아찔한 경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추운 겨울과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면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마냥 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기후위기에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저에겐 일터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날씨나 살인과가 같은 해고나 사실 저에게는 모두 두렵고 막막한 것입니다. 어쨌든 나라가 필요해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제 일터를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저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대책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입니다. 지금 석탄화력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도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하루라도 빨리 석탄화력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석탄화력특별법 좀 빠르게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이 먹고 살 걱정 안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 전체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감당해온
국내 화력발전소들 중 올해 연말 1호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화형 노동자인 김영훈 부장입니다. 저희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화형 노동자들은 1994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개소 이래 연간 1,200만 톤 이상의 석탄화력을 위한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여건 속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후에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에 이은 전국 화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쇄 계획에 선행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정책으로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특별한 대책 없는 갑작스런 임금 하락과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과 함께 검토되었어야 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 고용 불안의 주체가 되어 향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19년도 상급단체인 한국노조 영맹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하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발전소 폐쇄 계획에 수반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생계와 당장의 임금 하락 문제, 그리고 향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고자 또는 그 답을 만들어내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 문제 우선의 정책 방향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이면에 잠들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생계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석탄화형 노동자들은 첫째, 순차적 발전소 폐쇄의 시간 동안 하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저희 하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향후 추가적인 발전소 폐쇄에 따른 하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과 정부의 명확한 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켜온 우리 하역 노동자들의 향후 생계권 보호를 위한 이전직 계획 및 실효성 있는 교육 계획의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하역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역 노동자들 앞에 놓인 지금의 고용 불안과 생계권 위협은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의 노동자로서 절박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권 보호 요구에 조속한 시일 내에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단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인호입니다. 저는 지금은 사라진 보령 1, 2호기에서 발전 운전원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신서천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의 발전소 폐지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발전소는 우리에겐 가족의 생계와 꿈이 깃든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타지에서 보령 서천으로 이주하였지만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배우자를 만나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살며 제2의 고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폐지 계획에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삶의 계획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탈석탄 정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앞서서 우리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폐지되는 발전소의 직원들은 갑자기 연고가 없는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할 자리가 없다면 당장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보령 1, 2호기 폐쇄 여파를 분석했을 때 피해 여파는 비단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드리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는 평년 800명에서 폐쇄 직후에는 1,800명이 줄었고 지방 재정 수익 44억, 지역 내 소비 지출도 19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가뜩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경제가 어려워지니 남아있는 발전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발전소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즉각 휴가 복귀는 물론 복귀 즉시 국민과 교육 주체에 대한 사과를 그리고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왕조시대에 타락한 군부 정권에나 있을 법한 관직을 사고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V0였죠. V1이 대통령이라면 김건희는 V0였죠. V0라는 김건희 씨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사이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28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요양병원 금고에서 그 700만 원이 되는 그 상당의 금 거북이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의 친필 편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과 교육 주체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매관매직이 이 시대에 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고에서 금 거북이를 발견했다고 했었죠. 2010년에 국정교과서 논란과 뉴라이트 친일 역사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던 이배용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전임 원장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측근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 선임해서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출발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3년간 무능한 모습 그 자체였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행태의 배경에 천인공노할 불법적인 뇌물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의 문제는 개인이 부도덕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의 공정성에도 그 훼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압수수색을 받은 28일 이후 일주일 동안 꼼수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 투기 출석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국회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공직자가 그것도 교육 분야 최고 수장이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즉각 복귀하기 바랍니다. 저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배용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매관매직 의혹과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배용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서 국민과 교육 주체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뇌물을 주고 자리를 얻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속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금거부기와 김건희 씨에게 건넨 편지를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국민들과 국민 교육 주체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넷째, 특검 조사와 국회 출석을 통해서 진실을 자백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휴가를 핑계로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과 교육 주체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와 교육을 훼손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배용 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 국회 교육위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정기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 4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1, 2차 상법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국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명령인 민생, 개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내란당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정권이 남긴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지난 3년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황금 같은 시기에 또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세워주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발목 잡고 개혁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빚잔치는 누가 했습니까? 약 90조에 달하는 사산채약의 세수결손 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을 두고 빚잔치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빚잔치를 벌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2023년, 2024년 4년간 무려 약 90조 원에 달하는 사상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한 세수 예측과 맹목적인 부자 감세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부족해진 나라 국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입니까?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넘길 때 책임을 묻기는커녕 방관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청년 미래산업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으로 불씨를 지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산업을 키우는 효과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재정 참사를 바로잡고 민생 위기를 돌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재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나라 재정과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근거 없는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파탄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명씩 들어라 이제. 여기 뭐 왔잖아. 옆에. 양쪽으로 4명씩, 4명씩. 앉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자 문성호 위원장이고요. 예, 오늘 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자리 만들어주신 박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원주시청 공무원 외에 영월군, 김천시,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체제 공무원 노동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휴식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3글자만 삽입하면 공무원은 쉴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님에도 이 간단한 법령 개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노동절에 휴식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이 인정받는 것이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업무에 종사합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행정을 존중해달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거부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이고 이는 국가와 특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절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노동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유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를 이유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맞춰 매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가지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식 보장이 행정 서비스 제공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첫째, 전자정부 실현으로 노동절 대민 행정 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합니다.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은 다른 수단으로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열려 있으며 간단한 민원 서류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절 대민 서비스 제공을 대체할 행정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관계를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휴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다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서비스는 행정기관 단독으로 제공하지만 공적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유관기관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노동절에 쉽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일을 한다고 해서 평소와 같은 업무 효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노동절 행정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의미는 점점 잃어가며 결국 상징적 의미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노동이라 부릅니다. 셋째,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발생합니다. 몇몇 현장 업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가 한조로 운영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노동절에 쉽니다. 이로 인해 노동절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할 경우 공무직의 부재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악화됩니다. 특히 공무원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에 노동조건 악화로 공무원이 다치고 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실제 원주에서는 19년도에 공무직 노동자가 휴식을 취하는 날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 노동자가 큰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의 경우 노동자 한두 명만 자리를 비워도 남아서 일하는 직원의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그런데 노동절에 공무직 노동자가 일괄적으로 휴식을 취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는 이와 같은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중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망양보레하지 맙시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노동절 휴식 보장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관련 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법체계 안에서 공무원이 노동자인지에 대한 시각이 미묘하게 엇갈리는데 이를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법체계 내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통일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3글자 삽입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반갑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 윤동준입니다. 9월 첫째 주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일간의 정기회 대장정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정기회 동안 예산안, 국정감사, 그리고 다양한 쟁점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언론 취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회기 결정의 건과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국회 접견실에서 로이안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서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사랑제에서 만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일정입니다. 작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무위, 기재위 등 8개의 심사가 모두 마쳐졌고 이번 주는 법사위, 행안위 등 8개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한은 4건 모두 9월 8일까지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금요일 오전 10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과 브라질, 프랑스 의원들과 의원 친선협회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 면담과 환영 오찬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회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요 관심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47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주철현 의원 등의 주최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가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국회 도서관 1층 나비홀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계획 수립 이후 준공까지 주요 사진이 전시돼서 여의도 의사당 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및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금요일에 지방선거제도 개편의 정점과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주요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등 총 2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9월 3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회 동의 청원 행안안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수요일에 성립돼서 환노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발송해드린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7주년 여권 통문의 날 기념해서 이소사, 김소사 찐 성평등 정치선언 진보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으로 장지화 여성엄마 대표님의 발언 있고요.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이금미 여성엄마당 당원님, 그리고 김수림 청년당원, 박윤희 간호사 당원님, 그리고 김현숙 장애인위원회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최초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 통문의 날이 발표된 지 127년이 되었습니다. 북촌에 모인 300명의 이소사, 김소사가 어찌하여 이목구비와 사지 오간의 육체가 남녀가 같은데 이렇게 차별하냐며 노동권, 교육권,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이날의 외침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그날의 외침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남녀 동수 등 여성과 소수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확대, 그리고 젠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었던 여권 통문은 근대적 여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며 교육, 경제, 정치 참여, 사회적 진출을 외쳤던 그 함성이 여전히 오늘날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외칩니다. 27년째 부동의 1위, 전 세계의 가장 큰 임금 격차, 이 차별을 언제까지 여성이 감당해야 합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이미 대한민국의 끔찍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출발선이 무너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삶은 왜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평범한 여성들이 높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결국 결혼, 출산,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며
경력 단절됩니다. 어린아이에서 부모 돌봄까지 전담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가장 가난한 여성 노인이 되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도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네. 같이 돌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숨을 걸고 일을 해야 했고 감염 자녀와 가족들과 격리되어 돌봄을 해야 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을 갈아 넣어 돌봄을 했으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돌봄을 이렇게 치부하며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이는 여성 노인 성별 임금 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전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젠더 폭력과 스토킹, 전세 사기와 주거 불안 속에서 매일 위험과 견디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불완전한 고용, 낮은 임금, 미래를 꿈꾸기 힘든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성재생산 건강권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에 대한 접근, 성평등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입니다. 여권 통문이 외친 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전, 주거, 일자리, 성평등, 재생산 건강권을 모두의 권리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 여성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할 권리,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내 삶과 몸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여권 통문의 정신입니다. 탄핵 광장에 울려 퍼졌던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마이크 가요.
장애인들을 언제까지 가다둘 것입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이동에 불편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지하철 바닥에 눕고 끌려 나오며 외쳐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겪고도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찌하여 장애인들의 거리 투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러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말고 차이에 권력을 부과하여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진보당은 그렇기에 당당히 선언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에 예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과 조례로 시민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 127주년 여권 통문의 날 기념 진보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릉의 재난 극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지역에 자연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중대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강릉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가구에 대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2단계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빨래와 세면, 식사 준비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식당들은 점심 장사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고 농가에서는 속이 비어버린 배추 등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생계와 일상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강릉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 모두의 고통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재난입니다. 가뭄 피해를 입은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과 경영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예산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강릉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국회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한 공소취하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로 패스트트랙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도 충천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 및 법조계와 직간접적 연관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는 사법부와의 교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즉각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특정인의 방탄수단이나 이해충돌의 놀이터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이 도덕적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앞두고 정당한 기록이든 불법적인 흔적이든 상관없이 증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한 것은 대통령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이 명백한 증거 은폐와 수사 방해 시도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전 이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법 개헌과 관련해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실을 파괴하는 권력의 불법 은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과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권력의 정당한 모습인지 국민께서 엄중히 평가하실 겁니다. 오세요. 예. 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잠시 후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 현재 그 심사가 예정된 법안이 있습니다. 생활물류법 개정안인데요. 여기 내용은 이제 라이더들의 유상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라이더 노조들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더 노조에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라이더 유니언 지부 지부장 구교현입니다.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 지부 김지수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 지부 주성중 경기지회장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 플랫폼 노조의 홍창희 위원장 오셨고요.
그리고 김문성 북서울 지부장 오셨습니다. 김정훈 남서울 지부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전국연대 노조의 플랫폼 배달지부 선동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의 배달앱 사회적 대학이고 책임 의원을 맡고 계신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산자위의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산자위의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기자회견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배달 노동자들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고 산재 통계로만 올해 상반기에 무려 16분의 배달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을 받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이 배달 노동자들이 사실 언론에 제대로 한 줄 보도도 되지 않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상을 먼저 떠난 배달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잠깐 우리 묵념을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5초간 잠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 첫 번째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21일째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16분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계셨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농성 과정에서도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달 노동자들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전무하고요. 이런 동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정을 너무나 비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비롯한 배달 라이더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앞에 있는 분향소에 국회 국토위원장님이신 맹성규 의원님 그리고 오늘 현장에 오신 이강일, 박주민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고 오늘의 이 생활물류법 통과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유상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에 더해서 이제는 배달 라이더가 하나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진 직업으로 인정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2019년부터 유상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요. 2024년 업계에서 유일하게 의무를 유지하던 배달의 민족이 이것을 철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배민과 쿠팡의 유상보험 의무화를 권고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강일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전교육 의무화 역시 또한 여러 가지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도 경기지사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이제 강사 양성, 교육생 모집 등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왔습니다. 이후에 국토부의 교통안전공단 차원의 강사단 양성 사업 등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배달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이 이것에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노동부 차원에서도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의 안전 대책인데요, 노동부 차원에서의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는 지금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가 나도 재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조사하고 어떤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1명 이상의 사망 사고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과정들이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저희는 국회 바깥에서 또 피켓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현장의 라이더들의 열망과 요구를 국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은 배달플랫폼 노조의 홍창희 위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달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희입니다. 오늘 하게 될 유상보험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를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 심사를 환영하며 법안이 꼭 통과되고 조속히 시행되어 배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배달 노동자는 코로나19 시기 필수 노동자로 지정되었으나 법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 기업은 속도 경쟁에 배달 라이더들을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달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는 늘고 있으며 산재 승인 1, 2위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에 대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동의하고 내실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속도 경쟁을 멈추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속도 경쟁으로 인한 죽음의 질주를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달 노동자는 유상보험 의무화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170여일간 진행해왔고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집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를 위한 서명운동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물류법 법안 발의부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덕 위원장님, 이광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책임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권양엽, 송재봉 의원님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선동영 플랫폼 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 플랫폼 배달지부장 선동영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저희 배달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추켜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사실 사회에서 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에도 가보니까 좀 사람들도 뜸하고 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배달 라이더들의 수건이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라이더 안전과 관련해 그 유상 운송 보험과 의무화와 그 안전 교육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 영향력이 큰 배민과 쿠팡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배달 라이더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 그리고 공정한 일감을 위해 그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회적 대화가 끝없이 이어져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현장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산재로 동료를 잃은 라이더들의 부장소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이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2월 쿠팡과 소상공인, 민생단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배달 라이더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 부족합니다. 합의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고 현장성 있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최소 기준입니다. 위험, 거리, 시간을 반영해 기본단가를 정상화하고 과속 무리배차를 부르는 과도한 프로모션을 멈추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재외조사를 상시화하고 안전교육과 유상운송보험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 그게 정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오늘 심사부터 본회의 통과, 현장 이행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 국토위 법안 심사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후에 또 국토위 전체 회의나 법사위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에도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유상보험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를 해주신 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책임 의원이신 이강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정무위와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고로 숨진 배달 라이더가 무려 16분에 달합니다. 현재 산재 사상자 1, 2위 기업은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입니다. 많은 사고가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돼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기본 배달료 10년 가까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대신 미션제, 등급제 이런 이름으로 더 위험하게 돈을 위해서 달릴 수 있도록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폭염폭우 무리하게 배달 채워야지만 수입이 보장됩니다. 이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는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님, 전임 을지로위원장님이시죠. 모시고 국토위 위원장님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 심사에서 소위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약속이 되었고요. 지난주와 올 아침에 국토위 간사님하고의 약속을 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법안이 처리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상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사실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속도 경쟁형 프로모션과 미션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 운임 인상, 위험성 평가와 재해 조사, 알고리즘 공개와 관리 감독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곧 우리 시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더 위험하게 달려야 더 많이 버는 이 부조리한 구조를 반드시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심사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배달 노동자들 분향소에도 2번이나 방문을 해주셨고요. 배달 노동자들 안전 문제를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신 의원이십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을지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전임 을지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문제는 제가 전임 을지로위원장일 때부터 계속 챙겨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2번 걸쳐서 분향소에 갔었습니다. 16분이 올해 상반기에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배달 노동자분들 중에 82% 정도가 사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피해야 되겠지만 사망자들도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배달 노동자분들도 다치시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다치거나 또는 대물적인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는 배달 라이더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더욱더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입법화돼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한 이런 내용들이 입법화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적었던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애쓰신 덕분에 오늘 국토위에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법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국회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현장에 또 함께 해주신 그 고마운 의원님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산자위의 권향협 의원님, 돌아가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배달라이더의 안전대책 더 이상 저희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가 이렇게 실행되고 배달라이더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들의 또한 수수료 문제 이러한 것도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산자위의 송재봉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국회 산자위 소속이고 청주시 청원구 국회의원 송재봉입니다. 생계와 생존을 위한 일터가 안전하지 않고 부단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일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배달라이더의 유상 운송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 관련 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바랍니다가 어디 있지?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 정당법 개정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오셨습니다. 최현일 위원님 오셨습니다. 강원모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이지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거리에 현수막이 정당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한 현수막이 이 불법성과 허위 조작 정보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당수의 내용이 개첩이 돼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최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로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용기 위원과 최현일 의원이 성명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개첩되고 있습니다. 출처불명의 유령 정당들은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며 나아가 시민생활의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는 비방,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출처불명의 유령 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국회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정당 현수막의 표시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당법 개정안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하되 이름만 있는 유령 정당들의 허위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굳건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 일동. 혹시 하실 말씀 없죠?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 면회 또는 개인 의견이라는 김민수, 그럴 거면 최고위원 자리는 왜 꿰차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국민 상식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선출하여 최고위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김민수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노골적으로 탄핵 불복을 선동하는 김민수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뻔뻔스럽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떤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고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도하고 참담한 노골적인 탄핵 불복이자 대선 불복입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현재 당 지도부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면서 국민 상식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이겠다고 허겁지겁 발을 뺐습니다. 말인즉슨 김민수의 발언이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의도적으로 짓밟는 김민수의 행태를 그저 개인 의견이라고 둘러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 김민수는 이미 전당대회 전에 개인 자격으로 윤석열 면회를 신청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 자격 면회, 개인 의견이라 우겨댈 거라면 정당의 최고위원 자리는 왜 꿰찬 것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김민수와 최고위원 김민수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국민 상식을 우선하겠다면 탄핵 불복, 대선 불복, 김민수부터 엄정하게 처리함이 우선입니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국민 상식 발언 또한 새빨간 거짓말임에 불과함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속옷 난동, 도대체 무엇이 망신주기입니까? 공개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서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자행했던 이른바 속옷 난동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열람한 의원들의 전언은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없었고 알려진 바대로 내란 속의 속옷 차림 난동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내란 속의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어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이보다 더 들어맞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부끄러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헌정 질서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속옷 난동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망신주기입니까? 영상 열람이 아니라 체포영장 불응 난동이야말로 명백한 위법행위 아닙니까? 내란 수계뿐 아니라 이른바 그의 변호인단과 추종자들의 그 모든 궤변은 속옷 난동의 비공개로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만의 열람 앞에서도 이 파렴치한 자들의 준동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침을 뱉고 노골적으로 능멸했던 그 범죄의 현장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주권자 국민이 직접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구조적 차별 해소는 말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898년 9월 1일 발표된 여권 통문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여성 인권 선언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2019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가 법정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되어 성평등과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1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세계 1위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 하며 결국 가장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성소수자들 또한 여전히 차별과 폭력 그리고 사회적 배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구조적 차별 해소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지만 선언과 주간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여성과 성소수자 대표성 확대, 젠더폭력과 혐오 차별 근절,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과 함께 모든 차별을 없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안전할 권리,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내 삶과 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정치 참여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진보당은 구조적 차별을 끝내고 진정한 성평등과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더 큰 손실 전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진실을 당장 밝히십시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특혜 의혹과 혈세 낭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박 제작 경험도 기본 장비도 없는 신생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선지급금을 지급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척의 배도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일 사양의 선박을 타 업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계약한 상황까지 확인되었고 제작 지연과 예산 과다 집행으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체 교체 시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미 사업은 1년 가까이 지연돼 시민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접근성 부족, 긴 배차 간격,
날씨 취약 등 구조적 한계로 대중교통 기능도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세빛둥둥섬, 수상택시 등 실패한 전시행정을 또다시 반복하며 시민 세금을 정치적 치적 쌓기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민생은 벼랑 끝입니다.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이 전시행정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즉각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고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 경위와 예산 증액 사유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운항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시정은 특정 업체나 정치인의 실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진실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장동혁의 속옷 막말, 윤석열의 속옷바람 체포 거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칭찬하기 바쁘다는 저급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폄하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속옷에 빗대어 희화화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정략적 말장난이 아니라 차분하고 책임 있는 토론입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실밥 하나만 빠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외교 실패와 국격 손상에는 침묵하거나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속옷 운운하는 비유는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교도관과 특검보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장면만 국민들에게 강조할 뿐입니다. 대통령 당시 윤석열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친 언행은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은 모습이었고 지금 장 대표의 막말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이든 날리면 외교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에서 실밥 운운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국민의 실질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